민주당의 대선 경선 토론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유력 후보들이 포진해 있는 민주당의 경선 흥행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경선 룰을 두고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그리고 최진 세한대 대외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막을 열었는데 일단은 문재인 대세론의 수성이냐 아니면 나머지 두 후보죠. 안희정과 이재명의 뒤집기냐 이렇게 주목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대연정 발언이 오늘도 공격 포인트가 됐습니다. 안 지사가 제대로 방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박태우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안희정 지사가 지금 계속 대연정, 심지어는 자유한국당하고도 정치적으로 개혁 과제가 뜻이 맞고 정치를 갈 수 있으면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폭넓은 광포 행보를 하고 있어요. 예. 네.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오늘도 적폐를 청산하는데 과반수가 넘는 야당 세력으로 소연정까지만 해도 충분하지 어떻게 적폐 청산 대상인 다른 당하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지금 대립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선진화법 체제에서 현재 그 4당 5당 체제에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요. 법안 처리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안희정 지사가 하는 통큰 포용론, 대화합론, 포용의 정치 이런 것이 조금 더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느냐. 네. 아무래도 문재인 대표는 지금 본인이 구축해놓은 당내 아성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층 이런 면에서 자신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고 안희정 지사는 그 부분을 공략을 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연을 확대하는 전략에서 조금 더 큰 틀을 가지고 네.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네, 듭니다. 앞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문 전 대표는 여당을 포함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안 지사는 지금 대연정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당초는 훨씬 더 사실 철할 걸로 예상을 제가 했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 문재인 전 대표의 사실 여론조사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치열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안희정 지사는 그동안 최근 들어서 대연정을 약간 포기하는 듯하고 좀 애매한 발언을 했지만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제 분명히 본인의 소신을 다시 한번 밝혔다. 예. 분명히 나는 통합을 중시한다라는 본인의 소신을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천명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포인트지만 이 논란이 지속될수록 사실 본인한테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당내 경선인데 네. 경선 주자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 비판적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강도롭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런 대연정은 잡탕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고 문재인 전 대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적폐 청산이 먼저인지 청산 대상하고 어떻게 통합하느냐 이렇게 예. 이제 시중포화를 가했죠. 근데 이 논란은 아무튼 지속될수록 안희정 지사는 분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이번 오늘 토론 결과를 대선 전에 정략적인 개헌은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공감을 했거든요. 예.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동안 개헌을 두고 상당히 이 여권 내부에서 달랐습니다. 말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묘하게 달랐는데 예. 오늘 토론을 계기로 해서 사실 개헌에 관한 하는 한 목소리를 냈다라는 예. 점이 좀 상당히 좀 특이하게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 개헌 문제를 왜 굳이 그 다음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오늘 보니까 4년 중임 대통령제 정도는 이렇게 전부들 공감대를 하고 내년 지방선거나 다가오는 선거에서 국민투표를 묻겠다 그러는데 자꾸 촛불 민심을 이야기하고 지금 국가개혁과제를 이야기하고 지금 여러 가지 국가의 어떤 그 연정 문제라든지 협치가 안 되는 게 이 권력구조의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가 있고 조금만 양보하고 대권력을 버리고 자기들의 그 정파의 이익을 조금만 버린다면 얼마든지 대선 전에도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제를 그것이 촛불 민심 아닌가요? 국민 민심이고 왜 자꾸 대선 다음으로 미루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항상 국민 먼저 이야기하고 국민들 이야기하고 선거 때면 국민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이름이 아닙니다. 지금 정치인의 이득을 앞세우는 잘못된 자세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은 평가를 할 거예요. 과연 정말로
이 개헌 문제를 접근할 때 당리 장략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느냐 저는 이 부분 오늘 내 토론을 지켜보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토론을 계속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부분 논의가 이제 진전될수록 예. 상당히 이제 뜨겁게 보수 혁신 간에 혹은 여야 간에 치열하게 공방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이 더불어민주당 파들은 개헌 이제 반대죠. 시간이 없는데 정략적으로 개헌할 경우에 예. 소모적일 뿐이다. 네. 오히려 그건 국민에게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고 이제 개헌파들은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대통령의 어떤 권력 구조 문제인데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또 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나름 전문가지만은 양쪽 다 상당 부분 일리가 있고 더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 표로 민심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이게 여권에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이야기가 나고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이야기가 네.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인 문재인 대표는 적폐청산을 이야기하죠. 시대교체 이야기하고 정치교체 이야기하고 촛불혁명을 완성한다고 계속 구호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완성하는 제주적인 틀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심판받지 않고 그다음에 어떻게 뭘 한다는 건지 나는 이 헌법 체계에서 과연 대통령이 돼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지금 같은 정치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걱정이 들기 때문에 과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네. 합의를 하고 가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저는 굳이 대안 하나 제시한다면 좀 개헌 찬성파와 반대파들이 좀 모여서 그 절충안을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큰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고 권력 구조를 약간씩만 바꾸는 이른바 약간 분권형의 형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부분이 대선 때 앞으로 계속 좀 쟁점화되고 시간이 갈수록 예. 더 크게 좀 확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두 분이서 이제 개헌에 대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정치 구조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토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 9번이 남아 있는데요. 물론 이제 결과를 다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시장에게는 어찌 보면 문재인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를 이번에 뭘 내놓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찌 보면 토론회가 다 끝났을 때 만약에 그런 어떤 반전이 이루어진다면 반전이 이루어질 수만한 어떤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두 후보들도 정말 열심히 찾고 주위애들도 많이 수소문을 하더구만요. 그런데 지금 안희정, 이재명 두 주자가 상당히 상승세를 타다 주춤하거나 하락하고 있는 이유 예. 그거 먼저 자체 진단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무슨 선의 논란이라든지 예. 뭐 사이다 발언 이런 분이 톡톡 튀다가 뛰지 않는 한계선이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 거죠. 하나는 두 지도자가 조금 전에 말한 그 이상의 걸 뛰어넘는 것을 보여줄 시점이 왔다. 그건 바로 국가 경영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예. 이 부분을 얼마나 국민들에게 보여주냐지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해서 거기서 반사 효과를 보겠다.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발광 효과들, 본인들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와, 저 정도 젊고 단체장인데도 대한민국 경영을 맡겨도 되겠네. 네. 라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국가적인 청사진, 정책 이런 부분을 구체적인 것들 콘텐츠를 얼마나 내놓느냐가 예. 저는 앞으로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글쎄요, 전 분명히 카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변혁기고 국가가 또 혼란기면서도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저는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이 정말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대한민국이 건국하면서 오늘날 이런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뭐냐? 시대교체 이야기하고 정치교체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자유와 인권, 시장경제, 복지, 튼튼한 안보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여야를 떠나가지고 헌법 정신에 충실한 담론을 만들라 이거예요. 그리고 북한 핵 문제, 최근에 또 탄도미사일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옥죄고 있잖아요. 과거의 야당의 프레임을 벗어가지고 정말로 국가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 지지층이 일부가 그거를 반대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이루은 안보 패러다임을 새로 이야기하고 틀을 깨고 나오란 말입니다. 진보도 과거의 진보는 안 됩니다. 앞으로 생산적이고 정말 21세기형 진보가 돼야 된다.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이 그런 걸로 한번 도전을 해보면은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 틀 내에서 치고받다 보니까 그 조직의 벽을 못 깬다. 예.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오늘 토론 한 번 하고 앞으로 9번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근데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도 계속 무슨 개헌을 뭐 어떻게 하느니 또 무슨 대연정이 어쩌니 이런 똑같은 논쟁을 되풀이할 경우에 아마 국민들은 고개를 돌릴 겁니다. 아마도 두 사람일 경우에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도도 하락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정말 이 위기 아니까 남북관계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국방의 어떤 계획 정사진을 이걸 밝히고 또 지금 경제 일자리 최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럴듯한 공약, 장밋빛 청사진 이거 말고 정말 실질적인 바로 실현 가능한 그런 정책 공약들을 좀 제시하는 선의의 경쟁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교수님께서도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토론회 이후에 이렇게 반등이 될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예. 지지율이 6%면 갤럽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의 장점은 50대 중반이고 젊고 유연한 사고를 네. 문재인 후보보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거는 폭넓은 적응성,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좀 갖고 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북한 인권재단이 출범했는데 야당에서 지금 상임이사 인선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게 합의가 안 돼가지고 아직도 지금 본격적으로 합의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야당에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안희정 지사가 치고 나와야 돼요. 하나하나를 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가 얼마나 소중해. 얼마 전에 김정남이 독살당하고 이런 문제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가 앞으로 국제사회에 첨예한 이슈인데 안희정 지사가 이런 거를 지적하면서 왜 야당은 북한 인권 문제가 첨예한데 북한 인권재단 출범하는 상임이사 만드는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지연시키고 과거 인권법에 소홀했느냐 이런 잘못을 가지고 치고 나오고 공략하면은 저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좀 사안별로 한번 좀 공략을 해봐라 이런 말씀 네, 드리는 그렇다면 거예요. 반대로 거꾸로 아까 앞서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국민을 설득할 만한 프레임을 계속 내놓지 못하고 반복되는 그런 정책들을 주장을 한다면 지지율 반등을 이렇게 반전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좀 파격적인 전환점이 필요한 거죠. 예. 지금 선의 발언이 계속 지금 제자리에서 멈돌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희정 지사가 계속 강조하는 통합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희정이 얘기하는 통합, 선의 발언 하면 어떤 식으로 연장생이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자유한국당도 손잡을 수 있다. 이렇게만 지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게 아니라 통합이랑 국가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이를테면 정치적 통합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또 어떻게 통합하고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구체적으로 진전된 통합의 어떤 그 콘텐츠 그다음에 선의 발언에 구체적인 2단계, 3단계가 나가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갑론을박 당겨 있기 때문에 이 단계가 오래 갈수록 계속 지지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이 불필요한 손해나는 안희정의 어떤 발언의 틀 속에서 벗어나서 2단계로 어떤 화두를 던져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시점이 왔죠. 빨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안희정 지사가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그런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공과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최근에 말했죠. 우리가 이제 뭐 역사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딱 한 학교가 선정됐는데 거기도 뭐 전교조하고 민주노총이 이사장 쫓아가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냉정해야 돼요.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우리가 고양하는 그리고 북한의 잘못된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그런 수정 교과서에 대해서 왜 정치인들이 그 적극적으로 옹호를 안 하고 언제까지 잘못된 그런 흐름에 우리가 동조를 해야 되느냐. 바로 안희정 지사는 이런 걸 가지고 공략을 해야 돼요. 박정희, 이승만의 그런 공과를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한다면 안희정 지사는 젊은 주자로서 과거의 그런 경직성에서 나와서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하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한테 대한민국 역사의 자랑스러움, 북한 체제의 잘못에 대해서 선명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치고 나온다면 저는 안희정 지사는 이런 지지율 정도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통합의 방금 말씀하신 행보, 이승만, 박정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린 사고를 가진 안희정의 어떤 그 시각 이런 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교과서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 수많은 학교 중에 딱 하나가 선정됐다라는 것은 교과서에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는가. 더구나 그 유일한 그 학교도 말이죠. 제가 이름을 거명하긴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친박 중에 친박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무리 뭐 정교조나 진보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전국에서 한 학교만 한다는 것은
이건 교과서가 말이죠. 상당히 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논란보다는 좀 멀리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역사를 크게 알아야 된다라는 그 방금 말씀하신 거는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상당 부분이에요. 제가 잠깐만 개입을 하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너무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후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과서 얘기까지 나오게 돼서 예. 민주당 후보들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국민의당에 있는 안철수 후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안희정 충남지사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에 아까 저희가 화면으로 띄워드렸습니다만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자 여론조사가 3위로 올라섰어요. 일단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론이 뭐 양극단으로 분열돼서 지난 3월 1일 날 보셨잖아요. 광화문에서 양측에서 차벽이 없고 약간 그런 법적인 보호장치 없으면 그냥 충돌입니다. 이거. 근데 안희정 씨가 안철수 씨가 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국론이 분열될 때 모든 판단은 헌재에 맡기고 정치는 선전선동에 가담하지 말자. 그리고 차분하게 법률 논쟁을 지켜보자. 이런 부분이 저는 지금 국민들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안철수 씨가 최근에 뭐 과거에 이제 문재인 씨를 좋아했던 문제, 또 박원순 서울시장 손들어줬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자기 색깔을 내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 지지율은 오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당 자체에서는 경선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떤 점에서 가장 이견을 보이고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현장 투표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손학규 쪽은 현장 투표를 많이 하자, 90% 하자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한 40%는 하자는 건데 현장 투표라는 게 뭐냐면요. 조직표입니다. 당원들이 가서 직선을 찍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안철수는 이제 여론조사를 한 30% 하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재밌는 게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의 어떤 대주주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조직표가 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투표를 주장해야 될 사람인데 반대 얘기거든요. 예. 그럼 무슨 말이냐면 대주주지만 자기 주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 내 기반이 탄탄치가 않다. 오히려 외부에 있는 여론조사 수치가 높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 들어간 손학규는 당내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현장 투표를 주장한다? 이거는 내부에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이 상당히 지지한다고 보거든요. 예. 이 부분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점에 예. 캐스팅보트를 지고 온 사람이 이제 박지원 대표죠. 그래서 지금 3월 5일 날 결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한 2, 3일 미뤘는데 박지원 대표가 어느 쪽으로 하면 조율을 할 겁니다만은 그 조율의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당의 후보 판세가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뭐 일찍이 전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뭐 이런 경선 룰 같은 경우에는 접점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박지원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분명히 이의를 제기한 후보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예.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현장 투표를 좀 줄이겠죠. 줄여서. 예, 줄여서 이를테면 손학규 90% 이쪽에 40% 줄이면은 한 뭐 70% 한다든지 이 절충을 하라고 봅니다. 어떤 프로테지의 게임이라고 보는데요. 예. 이거는 저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히 진통 끝에 2, 3일 후면은 좀 판가름이 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보니까 일단 대리인들이 큰 틀에서 일단 박지원 대표한테 일임한 거는 현장 투표 75%, 공론조사 25%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현장 40%, 배심원 조사 30%, 여론조사 30%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뭐냐면 손학규 대표하고 지금 이제 조직 부분, 현장 부분에서 타협만 되면은 어느 정도 접점이 있겠다. 그래서 네. 이제 5일 날 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손학규나 다른 후보들은 여론조사 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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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지금 민주당 토론회 분위기가 뜨고 있는 가운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 탈당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 가운데 탄핵 정국에서 뭘 하겠냐 이렇게 지금 김종인 전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분이 사실 경제민주화 전도사하면서 박근혜 예. 정부를 출범시킨 공신인데 또 경제민주화 정책의 채택이라는 데서 나오고 또 총선 때는 그걸 가지고 문재인 대표를 도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요즘은 또 그 정책을 많은 국회의원들이 총선에 승리한 다음에 채택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과 기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 새로운 선택을 해야 돼요. 자기의 평생 지표인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는 정파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향배를 두고 국회의원 빠지를 버리고라도 탈당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확실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표가 후보가 되는 정파하고는 못하겠다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안희정 후보가 강력한 지금 대안이 되면은 거기 남을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밖에 있는 뭐 정우찬 씨를 만나고 김무성 씨를 만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저 김종인 의원은 분명히 탈당을 할 것 같습니다. 탈당을 하는데 결국은 그 시점은 정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개헌 문제가 어느 정도 결정적으로 이렇게 좀 들끓어 오를 때 그 시점이 되지. 만약에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그분도 참 곤혹스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우리 부총장께서는 김종인 전 대표 행보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지금 3차 텐트를 열심히 만들고 있죠. 1차 텐트 반기문 실패, 2차 네. 텐트 손학규 국민의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3차 텐트를 만드는 건데 아까 말씀한 대로 정우찬이나 유승민, 김무성 등등에서 마지막 지금 최후의 승부수를 던졌다고 보고요. 네. 이미 마음은 떠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얼핏 기자 멘트를 보면은 김종인 전 대표가 이미 탄핵 이후 한두 달 정도면 세상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예. 하니까 지금은 시기, 방법만 문제지 예. 이미 심리적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어제 오늘 가장 화제가 된 인물을 저희가 안 짚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시간 관계상 빨리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얘기인데요. 홍준표식 노이즈 마케팅이다. 또 이런 얘기 나오고 한편에서는 또 막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인파이터 아니겠습니까? 권투라면 치고 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고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더 친박계라든지 보수 진영인 궁지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와 같은 뭐 이른바 싸움딱 파이터가 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임명진 위원장이 다시 또 두 번째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깊은 대화들이 빠르게 오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지지도가 최소한 한 15% 정도만 넘어서면 네. 아마 바로 돌격 앞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예. 15%도 넘지 못한다면 아무리 홍준표라 하더라도 그런 뻔한 게임, 질 싸움을 나서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네. 이제 대처제가 자꾸 황교안 그렇습니다. 대행이 계속 오르내리겠죠. 네. 계속해서 여권에서 지금 황대행에 대한 구애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출마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뭐 예상하세요? 황대행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죠. 예. 뭐 국가조산기도에서 그 인용한 성경 구절을 보니까 예.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행도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지지율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본인의 결단이 문제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애매한 태도로는 그 이상 지지율을 못 만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지사하고 지금 저울질하면서 카드로 놓고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정치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하겠죠. 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호 고려대 연구교수, 최진 세한대 대외 부총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